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해마로 푸드서비스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니까 나름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계속 매출도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도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고, 또 이 회사는 약간 계절적인 특성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잠정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증가했죠.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누적으로 18.8%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근데 이제 전분기 대비에도 증가했죠. 지금 이만큼 증가했죠. 전분기 대비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전년 2017년도 4분기 대비에도 매출이 많이 증가했죠.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누적으로도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에도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에도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은 어때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전년 4분기 대비해서는 증가했고, 그렇죠?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봐도 어때요? 누적은 증가했죠? 네, 누계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누계로 보면 증가했죠? 48.9% 정도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는 감소했지만, 그렇죠? 3분기 대비는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매출을 보니까 계속 증가를 해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회사는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라는 프랜차이즈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런 회사예요, 이런 회사. 예, 지금 맘스터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이런 부분 이런 프랜차이즈 예, 분바타 이제 이것은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신규로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것은 계속 해오고 있고 맘스터치 저도 이제 뭐 제가 좀 햄버거라든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가지고 솔직히 몰랐어요. 지금 이런 프랜차이즈가 있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제가 햄버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별로 이제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메뉴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부분들. 맘스터치. 예. 이런 회사인데 그럼 이런 회사들은 뭐예요? 지금 계속 점포가 증가하는 수에 비례해서 매출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이 회사는 계속 이제 해마다 이제 점포가 증가를 하는데 물론 과거보다 증가 속도는 아무래도 적지만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분바타 새로운 신규 화덕 피자인데 지금 이제 샌드위치까지 하는 그 이 분바타도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찰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률을 한 8.4%인데 이건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서비스를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맘스터치, 분바타 이렇게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죠. 매출이 한 79% 차지하고 식자재 유통을 해요. 또 식자재 유통. 그 다음에 슈가버블이라고 소비재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식자재 유통하는 회사를 보면 어때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게 16년도에 0.15%밖에 안 됐어요. 영업이익률이. 매출은 300억인데 그쵸? 아주 적죠. 4천만 원, 7천만 원밖에 안 돼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3분기 때, 2005년, 2018년도 3분기 때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3.9%로.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3.9%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맘스터치나 분바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9.3%예요. 그리고 슈가버블도 한 9.6%대, 한 10% 가까이 되죠. 10% 가까이 되는데 이 식자재 유통 쪽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요. 낮고 다른 회사들도 보면 낮은데 그래도 뭐예요? 지금 많이 영업이익률이 올라왔어요. 지금 식자재 유통이. 그래서
프랜차이즈 쪽은 한 9.3%, 지금 2016년도엔 9.8%였는데 7.1%, 이제 9.3% 이렇게 됐죠. 이것은 뭐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뭐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영업이익률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확고하게 인지도가 더 나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광고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나름 이익률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ROE를 이렇게 보면 지금 평균적으로 작년에 2017년도에 22.49, 그래서 27.7, 이렇게 보면 한 그래도 한 25%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상으로. 그러면 ROE 자체도 지금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그래도 괜찮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번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3분기예요, 3분기. 아직 4분기치 사업 보고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 나오면 이 비교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해서 3분기니까 지금 여기는 아까 그 매출은 이미 다 봤으니까 그렇죠. 지금 다 봤죠. 우리가 3분기, 4분기까지 다 봤어요. 다 보고 지금 매출이 이렇게 증가된 거 누적도 보고 다 봤어요. 그래서 따로 손익계산서는 안 볼게요. 손익계산서 안 보고 이 회사 뭐 워낙 이익이 나오니까 나오는 회사니까 재무상태표로 얼마나 안정적인지만 볼게요.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여부만 한번 볼게요. 지금 이익이 난 것이 어디로 가요? 이익 잉여금으로 가죠. 누적이 되죠. 이쪽으로 누적이 많이 됐어요. 303억에서 420억. 그렇죠. 이익 잉여금이 많이 누적이 됐고 자본금이 지금 어때요? 697억. 전년도는 569억. 부채가 478억에서 513억으로 좀 많이 증가했죠. 그렇지만은 부채 비율은 어때요?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은 줄어들었어요. 84%에서 73.6%로 부채 비율은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죠. 부채 비율 자체가 안정적이고 유동자산이 615억이에요. 615억. 그런데 유동부채가 442억이에요. 어때요?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다 갖고도 남죠. 그렇죠. 그렇게 안정적이고 당좌자산은 뭐예요?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거라고 했죠. 재고자산은 바로 현금화 될 수가 없잖아요. 매출이 일어나야 현금화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매출 채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빼고 한번 계산해 보면 당자산이 485억이에요. 485억인데 유동부채가 뭐예요? 442억이니까 당자자산으로도 뭐예요? 유동부채를 다 갖고도 남는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게 현금하고 금융자산이 361억이니까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특별하게 매출 채권도 매출 대비 매출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지금 3분기 때 많이 증가했는데도 매출 채권은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적게 증가했다.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 매출 채권 비율은 어때요? 줄어들었죠. 4.23에서 3.78.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도 증가는 했지만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는 재고자산 증가한 게 비율이 더 적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7.38에서 매출 대비 6.29%로 그래서 뭐 상당히 뭐 문제될 만한 그런 자산 어떤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렇죠. 지금 금융자산 또 뭐야 기타 금융자산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 361억에다 27억이니까 한 388억 정도 되죠. 388억. 그렇죠. 여기까지 합치면 388억. 그리고 유형자산이 좀 많이 증가했죠. 77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번에 토지를 한 72억 정도 샀더라고요. 72억 정도. 나중에 뭐든지 만들겠죠. 토지를 산 것은 뭐 공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물류 창고를 만들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어, 대비를 해서 좀 토지를 사는 것 같아요. 72억 정도 지금 유형자산 증가가 있어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종속회사를 샀어요. 두 개를 편입을 했거든. 종속회사 두 개를 편입을 했는데 지금 종속회사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죠. 여기에 나타나죠. 이것은 뭐예요? 지분법 투자회사만 나타나죠. 종속회사는 개별로 가야 돼요. 개별로. 잠깐만요. 개별로 가면 종속회사는 개별로 가면 여기 종속기업 있죠? 좀 많이 증가해서 39억 정도 증가했죠. 종속기업이. 그렇죠. 종속기업이 39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종속기업 지분이 39억 정도 증가했다. 39억 정도. 그런데 그 중에서 영업권이 23억 정도 차지해요. 23억. 왜냐면 영업권은 종속회사 의 어떤 순자산 가치, 공정 가치보다 더 돈을 준 거죠. 프리미엄을. 예,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매입 채무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뭐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소지는 없어요. 그 차입금이 갑자기 229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게 장기 차입금이고 이것은 단기잖아요. 장기 차입금 중에서 전년도에 장기 차입금 237억 중에서 150억 전환사채 있어요. 전환사채 150억. 150억 유동성 대체로 만기가 1년 이내에 남은 것들은 유동성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중에서 50억 정도도 유동성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대체를 한 거예요. 예, 이제 이것은 이제 뭐야 다음 내년 사업 보고서에서는 거의 없어지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0% 이자율이 0%예요. 이자율이 전환사채는. 그래서 이 부채지만 이자부 부채지만 이자가 나가지 않는 게 한 150억 정도 되는구나. 이자가 안 나가는 부채가.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의외로 여기서 유동부채가 442억이지만 150억은 이자가 안 나가는 그런 부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이 부분 일부는 한 200억 정도는 유동성 대체되고 나머지는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 있는데 또 일부 조금 더 차입을 했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부채 비율도 그렇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 당좌 비율이라든지 유동 비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재고 자산이 갑자기 증가했다든지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상당히 정상적이다. 재무 상태표가 상당히 정상적이고 안정적이다. 예, 안정적이고. 그럼 현금으로 한번 볼게요. 현금흐름. 현금흐름은 어때요? 현금흐름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지금 137억이잖아요. 그쵸? 상당히 안정적이 플러스 되고 그다음에 투자 활동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무 활동에서 또 플러스. 예. 상당히 안정적이다. 영업 활동으로서 벌어들인 돈이 한 137억. 전년 대비 상당히 안정적으로 됐죠. 예,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한번 개요를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 이제 여기 보면 프랜차이즈 쪽은 한 영업이익률이 9.3%, 그다음에 슈가버블 이쪽 소비재 판매 쪽도 9.6%. 식자재 유통 쪽만 영업이익률이 좀 회복이 되면 되는데 식자재 유통 쪽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중소 아주 조그만한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제 흡수가 돼야 이제 영업 이익률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을 했죠. 거의 1%도 안 됐는데 3.9%까지 회복이 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속회사가 국내 연결 대상 회사 국내 4개, 해외 2개로 해서 총 6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게 신규로 이번에 편입한 거고 이건 베트남. 베트남 쪽도 이거 이쪽은 아직은 이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3억 정도 적자가 난 것 같아요. 3억 정도 적자. 그렇죠. 이제 뭐 시작 단계니까 적자가 났고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한 5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5억 정도. 아직까지는 뭐예요? 그렇게 이건 미국이죠, 미국. 예, 로스안젤레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미국. 이건 미국. 이것은 베트남. 예, 그 다음에 주식회사 슈가버블은 좀 이익이 잘 나와요. 이익이 한 상당히 나오는 회사고, 이건 이익이 나오는 회사고, CN케미칼도 이익이 나오는 회사고, 카펜 같은 경우도 한 6억 정도 적자가 난 것 같아요. 6억 정도 적자.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좀 더 성장을 하려면 이런 쪽, 해외 쪽, 베트남이나 미국 또 대만에도 뭐 관계 회사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런 쪽에 좀 뭔가 좀 잘 이루어지면 어때요? 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좀 넓어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성숙산업 어떻게 보면 이게 성숙산업인데 그렇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좀 약간 가성비가 있어서 좀 뭔가 성장하는 그 중에 성숙산업 중에서도 안에서 그냥 가성비 때문에 성장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도 나중에 경쟁자가 또 나오면 비슷한 경쟁자가 또 비슷한 가성비
이 가성비보다 더 적은 걸로 또 침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브랜드 인지도를 빨리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해 나가면서 이쪽이 좀 성장을 해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다음에 주식회사 카펜과 주식회사 크레이더스 같은 경우 어때 신규 출자에 따른 지배력 갖고 지분 취득에 따른 지배력 취득 예, 이 두 개가 됐다는 거고 해마로 푸드 서비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맘스터치와 맘스터치와 분바타. 맘스터치는 아까 햄버거 있죠, 햄버거. 분바타는 그 피자인데 지금은 이제 그 뭐예요? 샌드위치 쪽에 좀 더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슈가버블, 예, 슈가버블은 뭐 주방 세제라든지 베이킹 소다, 유아용 세제 등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있다는 거고, 지분율 보면 베트남 쪽도 100%, 그쵸? 미국 쪽도 100%, 슈가버블 100%, CNC 케미칼 100%, 대마음 같은 게 합자 회사에서 25%, 그다음 크레이더스가 50%, 그쵸? 이게 이제 비지배. 아까 그 연결 재무제표에서 이게 비지배가 나온 게 이제 이거 크레이더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이 회사 역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요. 이 회사 해마라 푸드 서비스 역사를 쭉 읽어보시면 맘스터치, 그쵸? 그 다음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 맘스터치 대만 1호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2015년도 12월에 KTB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스펙과 합병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해서 합병 8월 달에 정도에 합병 등기를 하고 그렇죠. 9월 달에 예. 그리고 베트남 1호점 그리고 맘스터치가 2016년도 12월에 1000호점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쭉 미국 현지 법인도 설립하고 분바타 화덕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런칭 1호점 오픈하고 슈가버블 예, 원래 기업 회생 절차를 하고 있는 회사를 편입을 한 것 같아요. 100%. 근데 지금 이익이 좀 잘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맘스터치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개시하고 예, 슈가버블 예, 이런 식으로 2016년도 1월에 중국 샘스클럽 입점을 하고 수출하고 편입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 8월 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6월 달에 H&B 분야 사업을 확장하고 슈가버블, 모스카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2018년도 7월 달에 예, 이런 부분 녹색 상품 선정을 됐고 그리고 코스타 상장은 8월 28일 날, 9월 21일 날 합병을 하고 아까 그 스펙하고 합병을 해서 신주 발행해서 지금 발행 주식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뭐예요? 합병한 뭐야 상장한 지뭐 2년이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버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뭐 제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로 베이스를 보고 이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환사채 보면 이제 지금 전환가액 1894, 전환권 조정이 돼, 처음에 2543원에서 1894원으로 조정이 됐고, 이자율은 0%고, 0%고. 예, 지금 유통 주식수가 9,300만 주예요. 상당히 많죠? 9,300만 주고. 해마로 푸드 서비스, 프랜차이즈 사업과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맘스터치와 분바타 예, 관련된 슈가버블, 버블샥, 슈가베베 등이 있다는 거. 당사 산업의 특징을 보면 당사 넓은 범주에서 햄버거나 샌드위치, 피자, 치킨 등 음식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QSR, 퀵 서비스 레스토랑트. 그러니까 약간 뭐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QSR의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에 속하는데 QSR 산업은 국내 외적으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1인 외식이 보편화되면서 수요는 안정되었다고 보인다는 거죠. 자, 최근 QSR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는 기존의 QSR 콘셉트에서 발전된 패스트 캐주얼이라는 콘셉트로 패스트푸드와
캐주얼 다이닝이 혼합된 프리미엄 형태의 QSR입니다. 당사 역시 빠르게보다는 올바르게라는 생각으로 패스트 캐주얼을 꾸준히 지향해 왔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QSR 시장은 성숙 시장이고 저성장 단계에 해당하는데 어때요?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한 QSR 산업에 대한 니즈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 예.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뭐예요? 2011년도 9월에 치킨앤 버거 카페로의 콘셉트 변경 이후 꾸준히 치킨 전문점의 이미지를 탈피했고, 그래서 각 지역의 랜드마크 매장을 개설 진행하여 수제 버거 전문점, 수제 버거 전문 브랜드의 인지도를 단기간 높여 왔다는 거. 지금 보면 가맹점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825개, 2016년도에 1001개, 2017년도에 1100개, 2018년도 3분기까지 1145개, 1145개. 그러니까 이게 증가되는 게 처음에는 176개 증가, 그 다음에 99개, 점점 갈수록 증가되는 속도는 좀 줄어들죠. 줄어들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계속 갈수록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4분기까지는 잠깐만요. 4분기 때 지금 4분기까지 1160개, 지금 4분기에 1160개네요. 1160개. 4분기에 1160개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5개를 플러스하면 60개 정도 돼. 60개. 60개라고 보시면 돼요. 60개. 4분기까지 1160개. 4분기까지 1160개. 지금 1160개, 60개가 증가됐어요. 처음에 176개 증가됐다가 99개 증가됐다가 60개가 증가돼요. 당연히 어떤 매출 증가되는 속도는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지만 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이제 다른, 그래서 이제 분바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또 추가적으로 또 성장을 한다면 이 회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또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9년도 목표가 1210개, 1210개. 2019년도 목표가 1210개, 1210개. 그쵸? 1210개면 한 50개죠, 50개. 50개. 점점 갈수록 하는 것은 줄어들지만 50개, 처음에 176개, 99개, 60개, 50개. 속도는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분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점 1개와 가맹점 7개로 총 8개, 3분기가 8개예요. 그쵸? 근데 분바타가 지금 어때요? 지금 올해 이제 2019년도까지 분바타도 30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30개까지 확장할 분바타.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분바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아까 21개 정도, 아마 21개 정도 이게 출점 예상. 그러면 이제 분바타하고 이제 맘스터치 합치면 한 71개 되잖아요. 71개. 그쵸? 그러면 이제 전년도보다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제 분바타가 이제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또 이 회사에 계속 성장을 되는지 여부가 이제 또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소비자 심리 수등 경기 여건과 연관되어 있으나 이보다는 계절적인 요소에 더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날씨나 개강, 성탄절, 명절 등의 계절적 요인에 매출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계획이 철회됨으로써 제약 없이 매장 설립이 가능해졌고,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및 사모펀드 등이 진출하면서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는 거. 예, 심화되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나름 뭐예요? 그 경제적 해자가 뭔가 있다는 거죠. 예,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맘스터치 이제 다른 것들 보면 지금 롯데리아가 한 1350개 정도, 2017년도까지 1350개 정도. 그쵸?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출점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롯데리아도 1450개에서 더 이상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 회사가 지금 2019년도에 1210개라고 했죠. 목표가 1210개. 그러니까 1450개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성장의 여유는. 분바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샌드위치 브랜드 다른 것들 비교해 보면 300개, 51개,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는 어째 빵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이쪽하고 하면 그래도 이제 이 정도를 목표로 하면 상당히 어때요? 이것도 이제 좀 나중에 어떤 좀 성장, 이 부분이 좀 성장의 어떤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쌈 피자인 거, 쌈 피자 피자로 저도 먹어보진 않았어요. 저 뭐 피자니 뭐 샌드위치 뭐 햄버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뭐 브랜드 이미지가 뭐야 그게 있는지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뭐 그 경쟁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만약 저는 이제 이게 재무적인 쪽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관찰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가서 한번 먹어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먹어보고 애들도 데리고 가보고 그다음 애들 친구들도 한번 데리고 가서 생일 파티도 한번 해주고 해서 뭐 괜찮은지 뭐 그런 부분들도 의견도 들어보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은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아직은 적자인 것 같고 대만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적자고 세 군데가 이제 좀 성장이 돼주면 대만 쪽은 지금 가맹점이 두 개가 생겼네요. 아직 그 베트남 쪽은 직영점만 있고 가맹점이 좀 많이 성장이 되면 의외로 이것은 이 회사는 여기서 해외 쪽으로 시장을 넓힐 수가 있잖아요. 시장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쟁사 대비 메뉴의 다양성 및 가성비 이게 뭐예요? 경쟁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가 뭐냐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경쟁 우위가 우리 회사의 이 회사의 해마로 푸드 서비스 경쟁 우위가 뭐냐? 그러니까 보니까 제품 콘셉트가 원재료의 신선도와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가성비 있는 제품. 이거 생각하면서 싸다는 거죠. 싸다는 거고 얼마나 싸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메뉴가 싸이버거가 이제 맘스터치가 다른 데 비하면 햄버거가 싸죠. 훨씬 제일 싸요. 이렇게 3,400원 세트 메뉴 그 다음에 음료 그쵸? 그 다음에 분바타 같은 경우 보면 분바타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샌드위치 제일 싸죠. 제일 싸고 그 다음에 피자 같은 경우도 제일 싸요. 그쵸? 화덕 피자 그쵸? 화덕 피자 그 다음에 샌드위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 먹는 것 같아요. 샌드위치를 쌈 형식으로 이렇게 싸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싸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가 이 회사가 이제 매장을 만들 때 경쟁사비 인테리어 비용이 제일 좀 싸게 맥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싸게 평당 한 150 얼마 그 정도 선에서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좀 많이 들죠. 한 230만 원. 이것은 한 200, 한 60만 원 정도. 이것은 한 100, 한 60만 원 정도 들겠죠. 평당. 이런 부분이라는 거.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그리고 경쟁사 대비 저렴한 초기 투자 비용 아까 봤죠? 그 기본 매장 형태가 25에서 30평대 맘스터치는 분바타는 15에서 20평형대 그 평당 한 16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중소형 카페형 매장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테리어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죠? 깔끔하고 그다음에 분바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전국 규모의 물류 시스템과 제조 공정 기반의 제품 경쟁력. 그래서 당사는 2014년부터 투자를 통해 자사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보유하면서 QSR의 핵심인 신선한 원재료의 안정적인 대규모 조달과 원가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류 시스템이 예, 전국 규모의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수한 프랜차이즈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문 시스템도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식자재 유통 사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관련 업체가 2만여 개 달하기 때문에 이게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익률이 별로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좀 규모의 경제도 살리고 이익률이 좀 나오죠. 예. 이거는 뭐 거의 얼마 뛰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력 향상을 위한 최신식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거. 2014년도 12월에 진천에 물류센터와 제조 공장을 준공하면서 전 상품 및 제품에 대해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첨단 위생 생산 시스템과
어, 해썹 인정 생산시설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당사의 냉동 물류 시스템은 수도권 당일 배송 및 지방권 주 3회 이상 배송 등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재산업 아까 그 소비재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주방세제 있잖아요, 세택세제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중소업체가 진입이 증가하고 있고 유통사의 PB 제품 확대로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성숙 시장이기 때문에 저성장 산업이라는 거. 대신에 이익률 한 9.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지는 않고 친환경 제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한 79% 정도, 그 다음에 식자재 유통이 12.2%, 그 다음에 슈가버블 외 이런 소비재 제조 판매가 8.8%. 그런데 매출은 식자재 유통이 더 높지만 영업이익률 비중은 9.8%로 뭐예요? 이쪽이 더 높다는 거죠. 이쪽이 슈가버블 쪽이 여기보다 매출은 더 크지만 영업이익은 이게 더 크다. 그쵸? 더 크죠? 예. 특별한 거는 이제 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특별한 건 없고, 그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회사인데 지금 인크레더블 버거 지금 새롭게 뭐야 메뉴가 나왔죠.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이익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쵸? 이익이 17억 사실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좀 많이 줄었죠. 여기구나. 22억으로 이익이 많이 줄었죠. 전년 대비해서. 그렇죠. 아니 전분기 대비 이익이 줄었죠. 이 줄은 이유가 뭐냐면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죠. 일회성 비용.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약 8억 2천만 원, 사쿼터 비용이 반영됐고, 그다음 세액공제 추징금이 약 8억 5천, 그다음에 대손상각비가 약 2억 3천. 그렇죠. 그다음에 어, 4분기 신제품 인크레더블 버거 출시로 인해서 뭐예요? 광고비가 좀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광고비가. 그렇죠. 광고비가 증가가 한 9억 1천만 원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1천만 원. 인크레더블. 그래서 이 버거를 출시하면서 광고비가 9억 1천만 원 정도 지출이 돼서 지금 이익률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일회성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다음에 세액공제 추징금, 대손상각비 이런 부분 일회성 비용들이 한 거의 16억에다가 17억에 16억에다가 18억 정도 18억 정도 발생했고 그다음 광고비가 9억 천 발생해서 한 27억 정도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이만큼 27억 정도 하면은 한 44억 정도 되잖아요. 그쵸? 4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도 나름 양호하고 이익도 좀 양호하다. 여기네 여기 잘못된 2017년도고 이거 22억에다가 그 17억 정도 18억 정도 하면 한 40억 정도 잠깐 여기 잠깐 27억이네요. 27억 하면 한 49억 정도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격도 뭐 이렇게 인텔이 약간 이건 받고 매장 수 계속 점포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성장률은 좀 줄어들고 있다. 성장은 계속 하고 있지만 점포 수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다. 예. 그다음 점포가 많아질수록 이 점포당 매출에서 곱하기 점포 수 하면은 총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포당 매출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점포당 매출이 이제 계속 뭐 그래도 이 처음에 시작할 때 2014년도보다는 지금 많이 레벨업 돼 있다. 이렇게 레벨업 돼 있다. 지금 이게 이제 2018년도잖아요. 레벨업 돼 있죠. 여기까지 레벨업 돼 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전략을 보면 적은 초기 투자 비용과 높은 가맹점 관리 효율성. 그래서 매장 크기가 중소형 규모, 맘스터치. 그 다음에 매장 인테리어가 카페형 점포, 점포 위치는 대학가나 주택가의 배우지와 같은 B급 상권. 메뉴 수는 다양한 메뉴이지 원재료의 단순화. 필요 설비는 작고
저렴한 시스템. 운영 방식은 이건 사전 조리하지만 주문 후 조리, 슬로우 푸드, 이건 패스트 푸드고, 소비자 인식 정크 푸드, 간편한 간편식 수제 버거. 그다음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비용. 25평 기준 1억 2천, 60에서 100평 기준 맥도날드의 경우 6억에서 7억 원. 가맹 모집 범위 제한된 모집 대상 넓은 가맹 모집 범위. 대충 어떤 형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 서비스 맘스터치 삼계탕도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분바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한 21개 정도 신규 출점을 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맘스터치는 50개, 분바타는 21개.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제 아까 그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거기에 공시사항에 카페엠, 매그넘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단에 따른 일회성 비용 10억 원이 발생함에도 전분기와 비슷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카페엠, 즉 매그넘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단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했다는 거. 분바타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게 가격 가성비가 좋고 원재료는 좋고 신선하고 그런 관점에서 식자재 유통사업부는 거래처도 이렇게 거래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해마로 진천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죠. 진천 물류센터예요. 그리고 자회사 현황 슈가버블 같은 경우 친환경 세제 전문 기업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런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는 거. 예. 예. 이렇게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름 그 성장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재무 쪽은 안정적이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안정적이다. 그 부채 비율도 부채는 증가했지만 부채는 증가하고 있지만 부채 비율 자체는 낮죠. 그만큼 뭐예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채를 통해서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를 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채 중에서 이자율이 0%인 전환사채가 150억 정도 있다는 거. 전환사채가 150억 정도 있고, 근데 이게 나중에 전환이 되면 어때요? 부채 비율이 더 낮아지죠. 이 말은 나중에 ROE는 줄어들 수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자본이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이 회사가 이제 그렇게 주가가 또 무거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전환사채가 전환이 돼 버리면. 왜 그러냐면 자본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의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ROE가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관찰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게 현금 흐름이 좋아요. 이 회사는 현금 흐름 좋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좋고 그 다음에 현금이나 금융자산이 많아요. 지금 현금하고 금융자산이 많다.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점포수가 맘스터치 어때요? 점포수는 계속 성장을 하죠. 그런데 어때요? 그 해마다 그 증가되는 점포수는 줄어들죠. 증가되는 점포수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분바타가 그거를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분바타가 메꿔줘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올해 21개 정도 신규 출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야 그 성장 속도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해외 쪽. 해외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어떤 회사의 포지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 회사는 상당히 또 성장성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관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단기적으로 뭐 이루어지고 그럴 어떤 사항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식자재 쪽에 지금 3분기까지는 어때요?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 4분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4분기 때 식자재 쪽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식자재 쪽이 좀 안 좋은데 이 부분이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뭐예요? 리스크는 이 회사 이제 가성비가 좋고 이제 이 비슷한 어떤 성향의 경쟁자가 발생할 리스크가 경쟁자가 발생한다면 비슷한 성향의 경쟁자가 발생한다면 이제 이러한 어떤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어떤 그 안전 마진이 확실하게 있는지, 예, 안전 마진, 경제적 해자가 뭐가 있는지. 이 회사는 이제 뭐 이게 보니까 재료에 대한 신선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정확히 이해는 못했어요. 이해는 못했지만은 어떤 재료에 대한 신선도인데 어떤 뭐 처리 방식이 그뭐 다른 기존의 뭐 롯데리아나 다른 쪽하고 좀 틀리게 어떤 처리 방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한번 그 사업 보고서에 보면 한번 이 경제적 해자가 얼마나 유지가 될지 한번 그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경제적 해자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이 혹시 경쟁자가 나와서 이제 계속 같이 비슷한 어떤 가성비나 신선한 식재료로 경쟁을 한다면 이익률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경제적 해자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를 해서 또 기술력이 있으면 충분히 그러한 비슷한 어떤 그 프랜차이즈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지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상